자, 플라자 르브르 합의 봅시다. 1985년에 미국은 재정적자, 무역적자라 그랬죠. 쌍둥이 적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원인이 독일하고 일본 때문이다. 니들이 너무 값싼 그리고 성능 좋은 물건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대결이 안 된다.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 환율을 올려라 이거죠. 그래서 85년 9월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G5 회담을 열면서 미국이 고압적으로 너희들 금리 올리라고 하죠. 독일과 일본은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플라자 합의라 그래요. 한 2년 뒤에 달러당 220엔 하던 엔화가 달러당 121엔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반으로 떨어지죠. 엔이 떨어졌다는 건 가치가 2배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달러짜리 도요타 자동차가 갑자기 2년 후에 4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차를 사겠어요? 그죠? 이러면서 독일과 일본은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 시장에. 자,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고요. 2년 후에는 르브르에서 또 장관들이 모여요. 그리고는 이제 독일과 일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우리 물건을 사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르브르 합의입니다.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하고 또 실제로 미국이 계속 쌍둥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단 우리 일본에 초점을 맞추면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요. 금리를 내려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싼 돈이 많이 풀리고요. 규제를 완화하니까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거대한 버블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90년, 91년에 그 버블이 꺼지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과 독일이 손해를 보면서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아져요. 쟤네들이 이제 더 이상 팔기만 하지 않고 물건을 사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면서 과열 조짐까지 벌어지거든요. 독일이 옛날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열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독일이 금리를 올릴 그런 낌새를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 소문이 쭉 나면서 갑자기 잘 나가던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1987년 10월 19일 날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2% 하락돼요. 월요일 날이라 해서 이걸 블랙 먼데이라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침체되니까 더 이상 또 독일과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을 못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버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금리를 올렸으면 그 버블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아시아 금융위기 잠깐 봅시다. 95년에 고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엔화는 결제 통화예요. 전 세계에서 결제할 수 있는 통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돈을 다 팔고 엔을 다 가져와요. 일본 시장에 엔이 확 모이니까 엔이 강세가 돼버려요. 이쪽은 다 씨가 마르는 거죠. 전 세계 엔화가 다 씨가 마르고 국내에만 엔화가 많아지니까 엔화 강세로 돌았습니다. 엔화 강세가 되면요, 수출하는데 되게 손해예요. 돈이 싸야, 돈값이 싸야 수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엔화 강세면 일본 상품이 수출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죠.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엔이 강세로 돌았으니까 일본의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수출 가격이 비싸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남이 지금 지진으로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재미를 봤다 그러면 좀 거시기하지만 엔화 강세가 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굉장히 그때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립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외자를 땡겨다가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단기로 계속 돈을 끌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용도가 좋아서 단기로도 계속 빌려줬고요. 단기가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보다는 단기가 이자율이 싸서 단기로 많이 빌렸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려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금리가 센 쪽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돈이 다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IMF를 맞아요. 고베 지진하고 엔화 강세하고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하고 우리 기업이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한 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물리고, 그리고 아마 그 환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까지 또 여기에 가세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오면서 우리 IMF를 맞습니다. 자, IT 버블 봅시다. 미국이 80년대 이후로는 제조업을 포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흥산업, 그래서 IT, 그리고 이때 인터넷이 막 개발되고 1990년도 초에 정보통신혁명,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막
막 일어나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버블이 90년대 초에 일어나요. 그랬다가 터지죠. 그래서 2000년 2월에 4,700포인트에 근접하던 나스닥 주가가 2002년 9월에 1,172포인트까지 약 75% 하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봅시다. 중국이 2001년부터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싼 물건을 막 생산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여요. 자, 그리고 서구의 나라들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돈을 좀 장기 투자해야겠다. 안전한 곳에 그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들 연금이니까 좀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늘어나고요. 일본도 그때 제로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걸 뒀다가는 뭐 돈이 안 되니까 해외 시장으로 그리고 좀 안전한 곳에 이 돈을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들이 시장으로 나와요. 중국에서도 돈이 나오고 서구의 나라에서도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이 나오고 일본에서도 돈이 나오고 많은 돈들이 시장으로 나옵니다. 초우량 자산에 어쨌거나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자, 그런데 미국은 그때 IT 버블이 막 꺼지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막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돈이 풀리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돈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만 돈이 없지,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막 이 돈 어디다 투자할까? 좀 안전한 곳이면 아무 데도 투자하겠다는 돈이 나오죠. 미국도 이렇게 돈이 풀리고 하니까 저소득층한테도 이 혜택을 줘야겠다 그래서 저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프라임 모기지론이 아니라 서프라임,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 제대로 소득 증명이 안 되는 사람도 100%, 120%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또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죠. 어차피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월가의 금융공학자들이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요.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유동화해서, 이건 증권화한다는 뜻입니다. 유동화해서 채권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쪼개가지고 그나마 이 상위로 분류된 그룹은 신용평가사의 보증을 받아서 AAA, AAA급 채권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B급, C급의 채권이 AAA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고, 어쨌거나 이게 유명한 신용 등급사가 도장을 찍어준 거니까, 이건 안전한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걸 막 사죠. 이게 이제 부채담보부 증권인데 CDO라 그래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주택값이 계속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주택값이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채권들이 다 부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 섞어 쪼개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실 정도가 어느 건지 은행조차 몰라요. 그걸 만든 은행조차 모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저쪽 은행의 채권이 어느 정도 부실인지를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못 믿는 거죠. 은행들이 서로 돈을 안 빌려줘요. 이걸 이제 신용경색이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시중에 돈이 갑자기 확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무조건 막 뿌립니다. 무조건 막 뿌리고, 그리고 그 불량 채권을 다 사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연준이 무조건 사주니까. 저 채권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못 믿어가지고 저 은행이 얼마나 부실인지 모르니까 내가 저 은행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건데,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다 사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불량한 채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돈으로 이걸 다 막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007년 9월에 5.25%였던 이자율이 2008년 12월에 0%로 제로금리로 이렇게 급락하고요.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이걸 양적 완화라 그러죠.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수출도 잘 돼요. 그리고 은행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이 기회에. 이러면서 또 흑자가 되니까, 수출이 달리 흑자가 되니까 미국 부채가 줄고요. 이런 일들이 2007년, 8년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돈을 풀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